고우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53년생이고요. 1890년에 생을 마감한 아마 미술사에서 가장 강렬한 인생을 살다 간 작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853년에 태어났던 고우는 1873년이죠, 여러분들. 20살이 되던 해에 런던으로 발령이 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고우 집은 구필화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런던 지점에 발령이 난 거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받느냐? 뭐 그림도 열심히 받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당시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는 고우가 왔을 때도 무료였기 때문에 일 끝나면 아마 매일 미술관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19세기 런던이라고 하는 뭐 세계 최고의 도시였죠, 여러분들. 뭐 산업적으로나 모든 게 최정상에 있었던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 보는 거죠. 밝은 면은 바로 귀족들의 화려했던 삶이겠지만 그 어두웠던 부분이 바로 예술가들이 묘사하지 않았던 90%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본 겁니다. 이걸 본 다음에 이 2년 동안의 런던 생활이 반고우의 앞으로 생활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예술적인 부분에서. 자, 고우는 여러분들 런던에 있을 때는 화가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요. 런던 생활을 끝나고 네덜란드 돌아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할 게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화가입니다. 그럼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의 특징이죠.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 소외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이들을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고우가 파리 가기 전에 초창기에 그렸던 가장 역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 1885년도에 그렸죠. 이 그림 그린 다음에 반고우는 파리에 가는 겁니다. 1886년에 파리에 가니까. 자, 85년도에 이 그림 그릴 때, 요게 여러분들 고우가 당시 부모님과 살고 있을 때 시골에서 그린 그림인데, 일단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5명의 특징은 일반인이죠, 여러분들. 근데 직업적으로 농부라고 보시면 돼요. 농부로서 이 4명의 사람을 그릴 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어땠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얼굴과 그들의 손, 굴곡과 이 생김새를 묘사를 했죠. 일반 손이 아닙니다.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마디마디 굵어진 손이고요.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피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밖에서 일만 했던 사람들이고 그 노동이 갖는 신성함을 이 그림, 이 농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들은 다른 걸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고기나 이거 먹는 게 아니고 감자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의 대가로서 그들이 생산해냈던 감자, 이 음식의 소중함이라든가 이 노동의 소중함을 이렇게 감자 먹는 사람들로 묘사했고, 이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고우는 더 나은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리로 갈 결심을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1886년에 고우가 파리에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동생이었던 테오가 파리 구필화랑의 지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우는 자, 이 그림을 그리고 1886년에 파리로 갑니다. 자, 파리에 가서 여러분들 그렸던 그림이에요. 몇 안 되는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19세기 말 파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림인데,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그림과 이 그림 비교하니까 어떨까요? 일단 색이 들어가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고우 그림은 파리 이전 시기, 파리 시기, 남불 시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은데, 파리 이전 시기, 우리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 시기에서는요, 그림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 파리에 와서 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파리에 와서 색이 들어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인상주의가 여러분들 정말 인기가 있을 때 온 거예요. 근데 고우는 파리 오기 전까지는 인상주의 화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랬던 여러분들 화가가 파리에 와서 인상주의가 활용하고 있었던, 사용하고 있었던 그 화려한 색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탕기 영감이라는 사람이고, 당시 이 탕기 영감 모델이 되었던 이분은 미술상을 하고 있었고 미술 재료를 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모델로 그린 건데, 일단 이 아저씨가 모델로 앉아있는 이 미술상의 벽을 볼게요, 여러분들. 벽에 전부 다 어떤 그림입니까? 이게 다 일본 그림들이에요. 뭐 이게 고우가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 당시 때 이게 19세기 파리의 풍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왔던 수입됐던 우키요에가 파리를 정말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 화가부터 그 이후 화가들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그림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게 이제 사실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고우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자기가 돈도 없었던, 그림을 팔지 못했던 고우는 없던 돈을 아껴서 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 판화를 500점 이상 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히로시게가 그렸던 벚꽃나무라는 그림이고요. 고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걸 그대로 따라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동생한테 얘기하죠.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의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림을 따라 그린 겁니다. 일단 뭐 벚꽃나무나 이런 건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자입니다. 한자는 썼다라기보다는 한자까지 그려놓았던 아주 귀염둥이 시절에 우리가 이제 고흐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남불 시기로 이제 제가 바로 넘어왔는데 고흐는 2년 동안의 파리 생활에 지치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큰 도시의 생활에 지쳤었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새로운 이상향을 한번 실현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상향이 바로 남쪽에 내려가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면서 그들이 새로운 세상, 바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반고흐의 희망이었고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쪽 프랑스에 있었던 아르리라고 하는 곳에 내려오죠. 동생의 지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화가들의 공동체라는 얘기는 혼자로서는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르레 내려오면서 자기가 파리에서 만났던 다양한 화가들한테 많은 여러분들 그 편지를 쓰죠. 이 남쪽에 내려와서 나와 같이 이렇게 아주 방대한 이 꿈을 한번 같이 이뤄보자. 하지만 그 어떤 화가도 이 반고흐한테 답장을 써주지 않고 그 어떤 화가도 여러분들 반고흐의 생각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운 나쁘게 반고흐한테 찍힌 화가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갱이라는 화가입니다. 고갱과 고흐는 파리 시기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갱은요, 우리 뽕따방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프랑스 서쪽에 가면 정말 이 조그만 브레타뉴 지역에 도시가 있는데 이 마을에 가서 벌써 고갱은 그쪽에 몰려들었던 무명 예술가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고흐가 남쪽 아르레 가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갱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남쪽에 내려온 게 아닌가. 자, 남쪽에 내려와서 다른 화가들이 아무도 동참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때 고흐는 고갱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리 같이 내려와서 나하고 같이 이상향을 이루어보자. 하지만 고갱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우기다가 결국 나중에는 동참을 하게 됩니다. 1888년 10월 달에 이제 고갱이 아르레 오게 되는데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테오라고 하는 고흐의 동생이 형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 당신의 그림을 좀 좋은 가격에 구매해주겠다라는 벌써 이제 그 물밑 그 계약도 돼 있었고요. 오갈 데가 없었던 고갱,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고갱도 일단 봄이 되어서 여러분들 남태평양에 가기 전까지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있을 곳을 준비할 이유로 고흐가 제안했던 생각에 동참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하튼 다양한 이유로 결국은 아르레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고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계속 편지를 썼을 것이고요. 고갱이 온 때는 10월에 왔는데 그럼 이 긴 시간 동안 고흐는 아르레에서 뭐 했을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림 그리면서 고갱을 기다렸던 거겠죠. 자, 앞에 있는 그림은 밤의 카페라고 하는 그림이고 1888년 8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마 가장 더울 때 그렸을 거예요. 밤을 그린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덥기도 하고 고갱을 기다리면서 밤에 잠도 오지 않다 보니 이렇게 밤풍광을 많이 그려놨는데 자, 앞에 있는 그림은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커피숍에 가장 많이 장식되어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밤의 카페라고 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카페는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 차양 밑에 보시면 당시 가스불이죠, 여러분들. 가스등을 켜다 보니 그 가스등 때문에 그 노란색이 더욱더 여러분들 화려하고 강렬하게 보이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늘을 보니까 파란 하늘에 별이 떠 있습니다. 별이 어떻죠, 여러분들? 목화송이 같아요. 이게 바로 고흐 그림의 특징이에요.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본 걸 모네처럼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이 당시 때 고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갱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그리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무치게 밤하늘의 별을 보니 자기 내면에서 감정적인 요동이 치고 있었고 그 내면의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으로서 화려하게 그린 밤의 카페였고요. 일단 이 두 점의 그림은 고흐가 준비를 한 집이에요. 아르레에 있는 화가들이 오면 같이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얻었던 노란 집인데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집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갱이 오면 쓸 방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려졌던 그림이 바로 이 해바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은 일단 반고흐의 거의 분신 아니었을까요? 해바라기는? 그리고 해바라기에 꽃말이 있었죠. 누군가를 숭배하고 오마주한다는 얘기죠. 당시 고갱을 얼마만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런 해바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갱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갱이 와서 2달 반 동안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2달 반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일단 잘해보려고 했던 노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둘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봤던 세상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예술 작품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고요.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보니 결국 그 둘은 계속해서 다툼이 심해지고 다툼 끝에 결국 고은은 자기의 귀를 자르고 이 둘의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일단 뭐 누가 고우의 귀를 잘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그냥 고우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귀를 면도칼로 잘랐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귀를 자르기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둘 다 고우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우가 자기의 분신으로서 자기의 의자를 그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고우가 고갱의 분신으로서 고갱을 그린 거예요.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일단 의자가 달라요. 고우의 의자는 힘없이 다 무너져가는 밀집 의자고요. 거기에 비해서 고갱의 의자는 어떻죠, 여러분들? 굉장히 견고한 의자입니다. 고우가 봤을 때 고갱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오브제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우 의자에 올라가 있는 담배 파이프와 담뱃잎을 보세요. 일단 희망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또 자기들의 남성성인데 힘없이 축 처진 아주 힘없는 남자를 묘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고갱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오브제들은요, 정말 활활 타오르는 촛불과 책이 올라가져 있죠. 희망과 함께 고갱의 남성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우가 봤을 때 자기의 인생과 고갱의 인생이 이렇게 달랐고 무너지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결국 이 둘은 비극적인 끝을 마련하죠. 자, 앞에 있는 그림은 고갱의 그림인데 이 고갱의 그림을 보시면 왜 고우와 고갱이 잘 지낼 수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1888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고갱이 아르레 오기 바로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곳은 바로 프랑스 브레타뉴에 있는 뽕따방이라는 지역에서 그림을 그렸죠. 자, 이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우 그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고우는 어땠죠, 여러분들? 자, 자기가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풍광을 보고 느끼고 있었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감정적인 걸 묘사했다고 생각을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요, 현실성이 제로입니다. 제목도 기도 후의 환영이라는 그림이고요. 일단 지금 그림을 이렇게 아랫부분과 왼쪽 부분을 이렇게 메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그림이 그려졌던 장소였던 뽕따방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통 의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어디에서 그려졌는지를 분명하게 전통 의상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고요. 재밌게도 이 그림은요,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대각선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는 나무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림입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고우가 똑같이 따라 그렸던 히로시게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그렸던 벚꽃나무라는 그림을 그대로 착용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19세기 분위기답게 고갱도 마찬가지고요. 고우도 마찬가지고 일본 목파나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제가 볼 때 이 둘이 2달 반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목파나이고 일본 사람들이 바라봤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도 자체가 서양 미술사가 그동안 추구했던 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신고전주의도 얘기했고 여러분들 고전주의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서양 그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중앙에 들어가야 되겠죠. 삼각형 구도를 띠면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양 미술사가 그동안 추구했던 건 모든 걸 지금 없애버린 겁니다. 아까도 제가 강의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갱의 그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갱이 한 얘기죠.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눈을 감는다. 눈을 감고 난 이후에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후의 환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기도하는 여자가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있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무언가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고갱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그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중간에 대각선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왜 사과나무일까요? 성경에 나왔던 선악과가 열렸던 사과가 열렸던 사과나무를 가지고 지금 현실 세계와 또 가상의 세계를 지금 나눠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나무를 중심으로 아래쪽 부분은 자기가 있었던 뽕따방이라는 지역을, 현실을 묘사한 거고요. 그 위쪽에 뭐가 있을까요? 천사와 야고보가 씨름하고 있는 성경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천사하고 여러분들 야고보가 씨름하는 저 장면은 현실에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현실에도 볼 수 없죠, 여러분들. 상상 속에 존재하거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환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고갱 예술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걸 표현주의라고 하는데 고갱 생각입니다. 화가라면 모름지기, 눈으로 보는 것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지식,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바로 예술의 포커싱이라고 생각했던 고갱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알을 내려가서 고우 만났더니 어떨까요, 여러분들? 매일 밖에 나가서 그림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그림들. 그래서 그 둘이 갖고 있었던 예술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툼이 계속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드디어 미스테리가 풀린 겁니다.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고우가 귀를 얼마나 잘랐는지, 어디에선 여러분들 귓볼만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 귀 전체를 다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고우가 귀를 자르고 입원했던 병원의 담당 의사가 기록했던 다큐멘터리를 찾았습니다. 뭐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게 담당 의사, 일단 우리가 위에 써있죠, 여러분들. 레이 펠릭스라고요. 이게 펠릭스 박사라고 하는 고우의 담당 의사가 기록을 한 겁니다. 고우의 왼쪽 귀가 얼마나 잘라져 나갔는지. 자, 보시면 위에 파트 보겠습니다. 귀가 있고요. 점선이 있죠. 점선 부분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다 잘려 나간 겁니다. 밑에 있는 거 볼게요. 귓볼만 살짝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귀를 잘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귀를 자르고 나니까 당연히 치료할 때 붕대를 감았겠죠. 또 붕대를 감고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또 여지없이 또 뒤에 배경에는 일본 목판화 우키요의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고우 같은 경우는 알을 해서 귀도 자르고, 그럼 여러분들 친구였던 고갱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여기 친구라고 믿고 왔더니 좀 다쳤다고 귀 자르는 겁니다. 고갱은 바로 도망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고우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 미치광이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바로 근교에 있는 생레미드 프로방스라고 하는 모졸 정신병원에 가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마 우리한테도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림이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그림은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우는 눈으로 봤던 환경과 자기의 내면의 감정이 같이 이렇게 그 맞물려서 그려졌던 그림 중에 최고봉은 바로 이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때 고우는 동생이었던 태호한테 편지를 많이 씁니다. 또 이 당시 때 고우는 발작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이 남쪽 지방에 있는 교회의 건축물과 이런 종교적인 부분이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고향이었던 북쪽 유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동생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고요? 집에 가고 싶다고요. 제가 이 그림이 그려졌던 이 병원에 가봤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우가 수감되어 있었던 이 그림을 그렸던 방에 가서 새창살을 통해서 봤더니 밖엔 여러분들 이런 마을이 있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프러스 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우는 뭘 봤을까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창밖을 통해서 밖을 봤더니 밤이었어요.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이렇게 떴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갇혀있는 자기 신세를 보았더니 어디가 그리웠을까요? 자기가 왔던 고향이었던 북유럽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곳을 그려놓은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교회 볼게요. 교회 스타일이 높은 첨탑을 갖고 있죠. 남쪽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북쪽 유럽에 등장하는 고딕 스타일의 건물이에요. 교회 자체가요.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마을들도 고우가 살고 있었던 네덜란드 마을에 있을 법한 집을 그려놓으면서 바깥풍, 밤풍광을 보면서 내면적으로 얼마만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는지에 대한 자기의 열망이 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고 고우는 바로 동생의 도움으로 파리에 가게 됩니다. 그럼 아를 시기에 그렸던 그 많은 그림들을 기차에 태워서 보내는데 고우는 재밌게도 이 그림은 기차에 태워 보내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갖고 갔겠지만요. 무슨 얘기죠? 고우 스스로는 이 그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우는 파리 근교에 있는 오베르시아주로 갑니다. 고우의 이제 마지막 행선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죽기 며칠을 앞두고 그린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당시 고우가 느끼고 있었던 그 극도의 우울감이라든가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또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앞에 있는 그림은 고우는 여러분들 2000점의 그림을 그렸답니다. 800점의 유화, 1200점의 데생. 이 2000여 점의 그림 중에 생전에 판 그림이 딱 한 점이에요. 그 한 점이 바로 이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이 그림을 헐값에 팔았던 고우가
지금 이렇게 무덤에 누워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그한테는 가슴이 아플까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사지 않았던 자기의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았을 때, 자, 우리 이렇게 19세기에 있었던 중요한 화가들과 그 예술가들의 특징, 또 인상주의라고 하는 화풍이 어떤 식으로 태동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